지금부터 정보 컴퓨터 2016년도 기출문제 해설과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강의에 대한 계획표들, 이런 전체적인 윤곽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일단은 2016년 기출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평을 좀 하고 문항 분포표도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들을 쭉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제가 두 개로 드렸는데, 하나는 올해 기출문제 나왔던 것과 제가 올해 쭉 하면서 했던 과정에서 연관됐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달라고 자료를 이제 두 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들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16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쭉 출제하지 않다가 작년부터서 뽑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 인원을 뽑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준비 기간들이 좀 다소 짧다라는 판단들을 했는지 어떤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실상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나왔던 문제조차도 기평 같은 형태들은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 과정에 좀 충실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수 같은 것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들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과목에 대한 한번 문항 분포표들을 한번 봐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항이 나와가지고 배점은 이제 6점 배점이 됐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풀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모방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출문제를 변형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부동소수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동소수점에 관한 내용은 그 이전에 객관식일 때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소수점에 대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마무리 특강할 때 제일 1타로 제가 부동소수점 이 개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에 문제 자체가 쉬워가지고 누구든지 다 손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4점, 4점씩 8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관한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또한 제가 자주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입형 서술형에서 다 한 번씩 다뤘던 문제인데 이번에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원 알고리즘에서 안전 순서열 구하는 문제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과거에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기출문제에 치중했다면 이 알고리즘계, 은행원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점은 운영체제가 8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는 6점 배점이 됐는데, SQL 뷰에 관한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것도 SQL 뷰에 관한 개념이 한번 간단히 한번 시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SQL 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입니다. ER 다이어그램도 뭐냐면 학사 관리에 관련된 ER 다이어그램이었는데 4점 배점이었는데, 이것도 그 이전에 ER 다이어그램이 출제된 적이 객관식 때 한 번밖에 출제된 적이 없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R 다이어그램에 이번에 시험 출제될 걸로 확신하고서 ER 다이어그램에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점인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아주 흡사하게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흡사하게 제가 문제했던 내용입니다. 자료구조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13점 배점입니다. 13점 배점이었는데, 스택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는 자주 우리 일반적인 자료구조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죠. 4점이었었고, 피보나치 검색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인데, 이 피보나치 검색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책자에서는 대부분 책자에서 많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거의 흡사하게 시험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그래도 뭡니까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점이 되겠고 이제 삽입 알고리즘인데 이 삽입 알고리즘과 같은 것들도 기본적인 뭡니까 알고리즘만 가지고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배점이 5점이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 구조가 이번에 가장 배점이 많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학에서 배점이 13점이 나왔으니까 대단히 컸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가 2점짜리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TCP 흐름 제어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것도 데이터 통신에서는 TCP 흐름 제어를 출제될 제일 1순위로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특강할 때 제가 순위로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1탄으로 TCP 흐름 제어에 관련된 것들 주목해라 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있으니 구문 분석에 가는 거죠. 이 경우는 뭐냐면 제 게시판에도 한 친구 시험 봤던 그 수험생 중에 하나가 잘못 답을 올려서 이제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 보면 문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파지로 문제를 푸는 문제였었는데 자칫하다 보면은 먼저 연산자를 파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파징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파지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파지, 우파지에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파지나 우파지 중에 하나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4점짜리였습니다. 시언어가 8점짜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언어 문제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2점, 2점, 4점씩이죠. 스테이틱과 함수, 심볼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도 이건 뭐냐면 문제에서 그냥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면 반복문과 대부름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거의 흡사했던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도 작년에 임계구역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도 정보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강의하면서 정보 보안 쪽이 워낙 개념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은 시험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거 유사하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깊게 좀 제가 문제를 했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폭포수 생명주기 모형에서 이제 2점, 2점씩을 맞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6점이죠. 내용학이 56점인데 사실은 한 문제는 교과 교육학이 아니라 교과 내용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학이 60점이고 교육론이 20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하고 스케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이건 내용학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문제죠. 그래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랄지 언플러그드 학습에 관한 것이랄지 뭐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용학하고 교육학을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쪽에 관련된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제가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언플러그드 학습 같은 경우는 장순성 교수님께서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저작권에 관련된 것도 직접 모의고사에서 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안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논술형인데 올해 당락의 결론은 이 10점짜리에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하냐 안 하냐에 커트라인 때 걸렸을 때 얼마만큼 학습 지도안을 잘 구성했느냐가 하나 커다란 당락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윤곽들을 한번 딱 봐 나가시면 되겠죠. 이게 배점은 어찌 됐건 각 과목별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료 구조나 C 언어 같은 경우가 강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알고리즘에 치중하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 교육들 아닙니까? 그 이전처럼 뭐 아래 한글을 다루고 엑셀을 다뤄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줘야 한다는 얘기죠.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겠다라는 얘기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구조에서 13점 나온 게 전부 다 알고리즘에 관련된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C 언어 8점 아니에요? 이게 21점이죠. 엄청난 점수죠. 그래서 현재의 출제의 방향이 뭐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료 줬던 거 2개 한번 비교해서 봐보시면, 저는 모의고사 6회에서 조금 복잡하겠죠.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그림도 해뒀죠. 근데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해설하면서 문제 출제됐던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문이 있겠죠. 이 평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평문을 가지고서 이제 암호문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암호문으로 만들어 줄 때, 그렇다면 이 암호문을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한 거죠. 키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암호화시킬 수 있는, 암호화시켜 나가는 이 암호키를 공개하는 게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암호화를 시킬 때 암호키죠. 암호키를 공개를 시킨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암호문 자체를 평문으로 다시 이제 원상으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복호키가 되는 거죠. 이제 복호키가 되는 거죠. 복호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호화 키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복호화 키는 뭐냐면 비공개를 해야 되겠죠. 비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개인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뭐냐면 비밀키든 아니면 개인키든 둘 중에 하나 다 맞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시킬 때 사용되는 키를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하니까 암호키다 이렇게 하기죠. 여기를 이제 공개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부호화라고 얘기했죠. 부호화라고 하는 거고, 반대 복화, 평문으로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뭡니까? 복호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문제는 뭐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면, 그렇죠. 지금 기읍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밑에 그림이 있죠. A에서 B로 전송을 할 때 원문이 있는데 암호화를 부호화를 시켜 나갈 때 공개키를 쓰겠다. 그럼 반대로 이제 원문을 상대방이 받을 때 같은 경우 기역에서는 그럼 뭐겠냐? 그게 이제 복호화를 시키는 거죠. 복호화를 시킬 때 그 키가 뭐냐면 비밀키로 또는 개인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한 문제는 기평에서 나올 수는 있는 개념이겠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험 기간이 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단순하게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화 시킬 때 보면 공통키 암호화 방식하고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는 거죠. 밑에 표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공통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바꾸어 나갈 때,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바꾸어 나갈 때 이 암호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복호화시킬 때, 복호화시켜 나갈 때. 그래서 암호화 방식하고 복호화 방식이 동등한 게 뭐냐면 공통키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개 키라고 하는 그 퍼블릭 키하고 개인 키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가 필요한 거죠. 그런 반면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암호화와 복호화 방식이 동등한 방식이기 때문에 둘 다 뭡니까? 비밀 키로 해야 됩니다. 얘도 비밀 키가 되는 거고 얘도 비밀 키가 되고 얘도 비밀 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등한 게 같은 방식이 뭐냐면 공통키 암호화 방식이 되는 거고, 바로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는 암호키하고 뭡니까?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로 구분해서 이제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처럼 뭡니까?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여기와 같은 비밀키 또는 공통키 암호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이 여기에 암호키하고 복호키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건 서로 다른 경우고, 얘는 뭡니까? 암호키하고 복호키가 서로 같은 경우가 공통키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 했던 것은 사실상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개념만 제가 모의고사 했던 것에서 보면은 뭐 공개키, 비밀키 다 해두고 그림에서 다 설명을 했죠. 저는 뭐 제가 그 문제 출제해놨던 거 문제 보시면 공개키, 비밀키 했고 그 다음에 암호화, 복호화 이 과정 다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뭡니까? 비밀키하고 복호화에 대한 답을 쓰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에서 이제 시언어에 관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스테이틱 변수에 관한 개념을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틱으로 정의가 된 변수일 때, 핵심이 이거였죠. 이 스테이틱 변수일 때 같은 경우는 정적 변수죠. 항상 그 이전에 있는 값들을 유지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초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값을 유지합니다. 스테이틱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전 값을 유지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전 값을 유지를 시켜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스테이틱 변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거기서 서브 5라고 수행했죠. 서브 5라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서브라고 하는 펑션에서 n 값이 매개 변수 값이 5가 넘어가겠죠? 5가 넘어가서 포 문장이 1부터서 5까지 돌겠죠. 여기서 5가 넘어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j 값이 도는데 j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가 돕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거기서 보면 s 값은 s는 이꼬로 s 플러스 해놓고 나서 j하고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j가 되는데 j 값이 1이죠. 1인데 이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죠, 나머지.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될 때는 뭐냐면 s 값이 0에다가 플러스 1을 2로 나눈 나머지. 1을 가지고서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1입니다. 그 다음에 j가 이제 2일 때 s는 이꼬로 s 플러스 j에다가 %2 했을 때 같은 경우 이때는 뭐냐면 0 플러스 이게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려서 그럼 그 이전에 있는 1에다가 현재 0값을 계산해 봐야 그대로 1이 유지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3일 때입니다. s는 이꼬로 s 플러스 그래서 이제 j가 3 아닙니까? 3하고서 이제 j가 3이니까 3이라고 직접 쓰겠습니다. 3하고서 %2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값을 직접 쓰겠습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면 그 이전에 1에다가 그 다음에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2가 되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4일 때 s는 이꼬로 s 플러스 4하고서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2에다가 더하기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면 0이 됩니다. 0이 돼서 이게 2가 되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 값이 S 플러스 하고서 5 하고서 퍼센트 하고서 2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때 5를 2로 나눈 나머지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겠죠. 그 1이 되니까 이때는 뭐냐면 2 플러스 1에다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출력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출력이 돼야 될 경우에서 이제 3이라는 게 출력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 서브하고서 4입니다. 서브하고 4일 때 문제는 J 값이 마찬가지 이때도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이야기죠. 근데 이 스테이틱 변수일 때 이 S라고 하는 변수를 위해서 스테이틱 변수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서브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호출하면 그 이전에 S값은 3이라고 돼 있죠.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0이라고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3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유지가 되지 0으로 초기화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봅시다. S는 이꼬로 S 플러스 1%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 이꼬로 2%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는 이꼬로 S 플러스 3%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는 이꼬로 S 플러스 4%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이전에 3이 있는 상태에다가 i를 2를 2로 나눈 나머지 하면 1이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럼 4에다가 그럼 2를 2로 나누면 0이 되죠. 0이 되니까 이때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4에다가 더하기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죠. 4에다가 그 다음에 5에다가 4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때 계산할 때도 여기는 제로가 돼서 여전히 이제 5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스테이틱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내용을 꼭 주목해서 봐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C 언어나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이제 C에 대한 기초를 좀 잘 닦고 둬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제 홈페이지에는 C 언어는 무료 특강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스테이틱 변수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예제 여러 번 해줬어요. 이런 내용들만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는 한 거의 30강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셔가지고 뭐 책은 10,000원짜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한번 지금부터라도 알고리즘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개념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번 같은 경우는 3하고 5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이건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주기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봐보면은 이제 생명주기 모형에서 폭포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선형 모형이 있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모형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제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올해부터는 정보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들도 아예 한 장으로 묶어가지고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 2015년에 나오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도 중점을 두고서 봐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폭포수 모형에서 봐보게 되면 밑에 그 해설에서 보면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유지 보수 단계죠. 지금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제 분석 단계 위에가 하나를 더 둔다면 계획 단계겠죠, 계획. 예? 하나 단계를 더 둔다면 그 위에 이제 계획 단계가 하나 더 있겠죠. 계획 단계가 있겠는데, 일단 폭포수 모형은 계획, 분석, 설계, 그다음에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개념을 보시면 거의 다 뭐 저 자체는 이 자체를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업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단계인지를 쓰고 거기에서 산출물이 뭔가 그런 얘기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을 의뢰한 사용자의 요구나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요구라고 그랬으니까 사용자 요구 분석 단계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요구 분석 단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이 뭐냐 얘기인데, 요구 사항 뭐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기능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기능 명세서 이것도 됩니다.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명세서뿐만이 아니라 기능 명세서를 써도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5번 같은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흡사했던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어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가 그랬었는데 간단히 한번 제가 문제 냈던 것을 보자면 그 라우팅 테이블을 줬거든요.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줬는데 시더 방법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줬어요. 제가 라우팅 테이블을 줘놓고 나서 밑에 테이블에서 이제 다음 호흡으로 찾아 나가려면 그것을 엔드 연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엔드 연산할 때 그 시더편으로 돼 있는 12번째까지를 이제 뭡니까 서브넷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고 기출됐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를 준 거죠. 네트워크를 주고서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해봐라 이런 얘기죠.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 관련된 것은 제가 기본 과정에서는 그 네트워크 그려놓고 나서 라우팅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들 기본 과정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더 그때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럼 일단 그 2번 것 라우팅 테이블 한번 봐보세요. 2번 것 라우팅 테이블을 봐보시면 서브넷이 4개의 서브넷이 지금 인터페이스가 MA2, MA3, MA4, MA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1로 가는 곳에 라우터 1로 가는 곳에서는 이제 디폴트라고 해뒀네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 2에 가서 보면은 MA2로 갈 때는 그 목적지 서브넷 주소하고 마스크를 표현할 때 224.249.0.0이라고 했었죠. 그 나머지 것 4개를 쭉 이제 참조를 해서 그럼 이제 라우터 이제 뭡니까? 라우터 1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해 나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라우터 1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즉 여기 인터페이스가 MA0이죠. 여기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MA1이 되겠죠. 그러면 라우터에서 작성을 해 나갈 때 주소가 계산이 될 때 이제 뭐냐면 0으로 가는 경우는 이건 어딘지를 모르는 이쪽으로 가는 거 어딘지 모르는 얘기예요. 디폴트로 해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해두고 디폴트로 해서 이제 MA0이라고 해두면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서는 서브넷 자체가 뭐냐면 4개가 주어져 있으면 서브넷이 4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주어져 있는데 서브넷 하나의 주소는 거기서 보면 뭡니까? 24.240.0.1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줬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죠. 나머지 위에서 이제 3개가 어떤 것이 남냐면 여기에 남지 않습니까? 지금 224에다 그다음에 249에다가
0.0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249에다가 점에 128.0에다가 여기는 17이 돼 있고, 그럼 서브넷 주소가 224점 그 다음에 뭡니까? 253점 그 다음에가 0.0에다가 1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기역 니은으로 하는 얘기예요. 기역 니은으로. 기역 니은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 판단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해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에 관한 것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여해가 니은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기역으로 해두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17까지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8개니까 이 앞에 2개 바이트 할 때는 16이 되죠. 16에다가 17번째가 여기는 0이 되죠.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128이니까 2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까지를 서브넷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두 개 네트워크에서는 16개 비트까지는 공통이죠. 서로 같죠. 여기까지는 서로 같지 않습니까? 16개는 서로 같고 17번째의 비트가 여기 있는 서브넷이 0이 되는 거고 이 서브넷이 1이 되지 않습니까? 128일 때니까. 그러게 되면 여의 두 개를 묶어서 17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할 때 기획번 같은 경우는 24점 그 다음에 249점 여기를 똑같이 뭡니까? 0.0으로 해두고 슬래시하고서 16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여기 뭡니까? 16개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뭐냐면 이 이유는 이제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무시하고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냐면 이 시드 표현을 하나 줄여서 16이 돼야 되겠죠. 이 내용이 여기서는 핵심이 됩니다. 핵심. 여기 변은 그대로 이제 224점, 253점, 0.0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기역번이나 니은번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모의고사 들었던 학생 하나가 이걸 순서를 바꿨나 봐요. 바꿨는데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래서도 출력 인터페이스는 MA1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16개까지의 앞에 네트워크 주소가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16개까지 그대로 써주고 뒤를 00으로 해두고 슬래시 16이라고 표현해주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서, 이것은 이제 기출문제인데 제가 준 자료, 기출 자료에서 보면 3페이지, 기출문제는 4페이지 펴보시고 3페이지 펴보시면 2010년도에 기출된 문제예요. 3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2010년도 문제들을 봐보면 거기서도 이제 뭡니까? 각 단계별로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번이 그런 얘기했어요. 명령어를 파이프라인 없이 모두 동일한 사이클에서 하나씩 실행한 경우, 다시 말하면 비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명령어 각 실행 단계를 모두 동일하게 중첩하여서 사이클에 실행하는 경우 파이프라인을 실행했을 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1200, 700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을 하지 않았을 때 1번, 파이프라인을 했을 때 2번, 이걸 쓰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2010년도 문제하고 2010년도 문제만 제대로 풀었어도 6번 문제는 바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2010년도 문제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1200이 되고 700이 나오는 이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한번 6번 문제를 보자면 A, B, C 3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3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단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A 같은 경우는 실행 시간이 120이라는 얘기예요. B 같은 경우는 140이고 C 같은 경우는 160이죠. 그럼 뭐냐면 A나 B나 C를 각각 시간이 하나는 120이니까 120, B는 140이니까 140, C는 160이니까 160. 서로 다르게 실행 시간을 부여해서 쓰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컴퓨터에서 구현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냐면 세 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다 실행되게끔 각각의 명령어에게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체 명령어가 다 실행되게끔 하려면 이 실행 시간 중에서 최대값인 160이라는 시간을 부여해야만이 세 개의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150을 줘버린다면 160은 실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그러면 명령어들 중에서 최대의 시간에다가 명령어가 3개 있으니까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60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480이 나옵니다. 현재 2010년도 기출문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번째인데 2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했을 때에 세 개 명령어를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 최소 시간을 써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경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컴퓨터 구조, 만호 원서책 번역해 놓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 있죠? 이 책에 또 다뤄서 보면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5개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명령어 자체가 지금 5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단계가 지금 뭐냐면 IF라는 얘기는 뭐 인스트럭션 패치 뭐 이런 약자겠죠?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ID, 인스트럭션 디코드, 그 다음에 EX는 뭐 실행,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WB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단계들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3개 명령이 실행될 때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3개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게 3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돼 나가면 되냐면 이제 A라는 명령이 들어오죠. A가 첫 번째 장 A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들어오면 B가 들어오고, 여기가 C가 들어오면 여기서 B가 내려오고 여기가 A가 되고, 그다음에 C가 들어오면 여기는 B가 되고 얘는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거죠. C에 B에 A, 그 다음에 C에 B, 그 다음에 C,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행을 해 나갈 때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5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들어올 때 IF 단계에 있을 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에서는 A가 ID 상태에 있고 B가 IF 상태에 오는 거죠. 타이밍 상태,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타이밍 3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C가 IF 단계에 있을 때 D는 ID 단계, A는 EX 단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 단계에서 지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각각 다르죠? 각각 명령마다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40인데 여기서는 40이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20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여기 시간대들이 뭐냐면 여기가 40, 20, 그래서 명령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각각에다 여기에서 이 3개 명령이 실행될 때 여기서 실행할 때 서로 다르게 명령어를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뭐냐면 각 사이클마다 명령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A든 B든 C든 각각의 단계에서 실행될 때의 최대 시간이 뭡니까? 40이죠. 최대 시간이 40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 시간대를 40으로 줘야 되는 거죠. 이 시간대를 40으로 줘야 결론은 IF 단계나 ID나 EX나 MEM이나 WP나
이런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타이밍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죠? 이게 40을 7로 곱하면 280 아닙니까? 이게 이런 개념만 알고 있어도 공식을 안 외워도 계산식을 몰라도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만호 책자에서 보시면 그 밑에 그 보충의 자료 있죠? 실행 시간과 속도 향상이 있는데 바로 이 공식이 이겁니다. t는 이꼬르 k 플러스 n-1이죠. 필요한 단계수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이게 되죠.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이 단계수예요, 단계수. 지금 5단계죠? 5단계이고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수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수인데 n 같은 경우 명령어가 지금 현재 3개 아닙니까? 3개이기 때문에 3-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7이 나오죠. 7이 나오는데 한 사이클당 필요한 시간이 40이라는 얘기죠. 40이기 때문에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280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했을 때 현재 이렇게 돼 나가는 원리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40씩 가면서 결론은 7번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280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행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랄지 속도 향상에 관한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둬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건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문제를 풀고 나면은 너무나 허무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사실상 정말로 썰렁한 문제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메인.c라고 하는 게 있고 펑션.c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익스턴하고서 쓰는 거 익스턴이라고 하는 그 타입을 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의 변수 같은 것들 쓰고자 할 때 익스턴이라는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보면 이 C 언어 특강에서 보면은 익스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 하고 책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전혀 터치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펑션.c라고 하는 C가 있죠. 그러면 펑션에 가서는 펑션에 이제 메인.c에서는 int, AA나 BB 같은 변수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죠.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고 FNC라고 하는 펑션이 있죠. FNC라는 펑션은 메인 안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펑션.c에 있죠. 현재 메인.c에서 봐보면은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가 AA하고 BB라고 하는 변수는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이고 그 다음에 펑션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내부에서 선언돼 있고 여기서는 외부에서 선언돼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보시면 이제 심벌 테이블을 작성해 나간다면 컴파일을 시켜 나갈 때 심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이제 실행을 시켜 나갈 때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심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쓰이는 지금 펑션이나 변수에 관한 것을 테이블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나 펑션을 테이블로 만들어 돼야 돼요. 그게 심벌 테이블이에요. 이 심벌 테이블인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심벌 테이블에서 쓸 때 그럼 만들어 나갈 때 지금 뭐냐면 주어지는 게 뭐 메인이 있고
메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B가 주어져 있죠. BB가 주어져 있다면 그럼 여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메인.C에서 메인이라는 펑션이 하나가 있고 여기 메인 안에 여기서 선언된 거죠 지금. 메인이라는 펑션은 내부에서 선언된 거고 외부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빠진 게 뭐냐면 메인하고 AA죠. 여기에 빠진 게 이제 AA하고 메인 아니겠습니까? 자, 메인.C에서는 펑션 함수가 주어져 있고 AA하고 BB가 있고 메인이라는 펑션이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냐면 정의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이건 내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외부에 체크되고 있는 것은 외부의 펑션을 불러올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부의 참조를 여기서 체크를 시켰기 때문에 기억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같은 게 여기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빠진 게 뭡니까? A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기억번 같은 경우가 펑션이 될 거고 니은번 같은 게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부에서 선언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외부에 있는 펑션이나 변수 같은 걸 갖다 쓸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이 테이블에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AA랄지 BB 같은 두 개의 변수는 외부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는 건 자체 내부에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테이블에서 심볼 테이블을 만들어 나갈 때 지금 뭡니까? 여기서 BB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줬지 않습니까? BB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줬는데 여기서 체크가 돼 있고 여기서 체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여기가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A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내부에서 여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FN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이제 이해를 해서 하려면 사실상 이거 문제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심벌 테이블에 관련된 개념 같은 경우들은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서 봅니다. 이제 8번 문제에서 이제 나는 가의 관계 대수형은 릴레이션 인플로리아 디파트먼트에서 부서별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인 부서의 번호와 부서명과 급여의 총액으로 구성된 뷰를 생성하는 SQL문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거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속성들이 나오는 게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다.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죠. 부서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이라고 한 거죠. 부서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반드시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부서별이니까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해빙절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서별이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와야 되는 거고 평균 급여가 4천 이상인 4만 이상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빙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서명이 있고 급여의 총계라고 그랬죠. 급여의 총계. 이게 집단함수를 알고 있어요. 집단함수. 그래서 이제 집단함수에 관한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함수가 지금 쓰이는 게 이 썸이라고 하는 집단함수가 있는데 이건 합계 구할 때죠. 그 다음에 AVG입니다. AVG가 그 다음에 뭐 평균이죠. 맥스가 최대값입니다. 미인이 최소값입니다. 개수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집단함수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집단함수를 알고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기역 니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모두 집단함수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썸이 합계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이 AVG, 최대값이 MAX, 최소값이 MIN, 카운트라고 하는 게 전체 튜플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뷰 테이블 크리에이트 뷰 테이블 만들어 나갈 때 이제 크리에이트 하고서 뷰라고 쓰고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뷰 테이블 명 쓰고서 에지라고 쓰면 되죠. 에지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셀렉트 프롬 하고서 그다음에 에어 이제 그룹 바이를 해 나갈 때 이제 뭡니까? 여기서 그룹 바이 하면 되겠죠. 그룹 바이 하고서 그다음에 having 이 명령들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 바이를 해 나갈 때 거기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룹 바이를 해 나갈 때 부서별 평균이다라고 얘기죠. 부서별 평균이다. 그럼 이제 부서별 평균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이제 반드시 웨어절에서 조인 연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인 연산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인플로리에서 DNO하고 디파트먼트에서 DNO가 뭡니까? 서로 외래키가 되고 기본키가 되니까 그걸로 조인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인을 해야 되는데 조인을 할 때 웨어절에 조인하면 됩니다. 거기서 보면 뭡니까? 2.DNO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D.DNO. 이게 이제 조인이 된 거죠. 일단은 조인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해빙절에서 조인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룹 바이를 시켜 나갈 때 뭘로 할 건가? 그룹 바이를 시킬 때 뭘로 할 건가? 이게 DNO라고 하는 뭡니까? 부서 번호하고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이죠. D네임이죠. 이걸로 그룹 바이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룹 바이를 시키라고 했고 그 기역 다음에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고치세요. 두 번째 것은 이제 니은이 돼야 되겠죠. 이 조건에서는 이제 어떤 걸로 그룹 바이를 하겠는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서별 평균 구별하고 그러는데 부서 번호, 부서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그룹 바이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다. 이 급여가 뭐라고 씁니까? 셀러리라고 돼 있죠. 셀러리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AVG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죠. AVG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러리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인플로리죠. 인플로리라는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로리 쭉 쓰고 나서 점 셀러리. 이렇게 해서 한 개를 구하는데 4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4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거죠. 부서별로 이제 여기가 이제 부서별로 이제 학계가 그룹 바이가 된 거죠. 그룹 바이가 됐고 거기에서 그룹 바이 된 내용을 평균을 구했을 때 4만 이상인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이제 기역번 같은 경우는 그런 뭐냐면 부서의 부서 번호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디파트먼트의 부서명하고 그다음에 기역번이 뭐냐면 급여의 총액이라고 했잖아요. 급여의 총액. 급여의 총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스키마 뷰에서 뭐라고 돼 있어? 스키마 뷰에서 여기서 이 스키마 뷰에서 뷰 네임에서 쭉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인플로리.dno하고 디파트먼트.dname하고 컴마 토탈이라고 돼 있죠. 위에 뭡니까? 값은 위에 봐봐요. 뷰 네임 1이라고 돼 있는 거. 뷰 네임 1에서 인플로리.dno, 디파트.dname, 컴마 토탈이라고 돼 있죠. 이 토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획본에서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급여의 총계라고 그랬으니까 급여의 총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급여의 총계라고 한다면 썸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럼 나올 게 뭐냐면 썸이면 되겠죠. 썸이 돼야 되는데 급여의 총계니까 인플로리 테이블에서 셀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로리에서 그다음에 셀러리네요. 셀러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테이블의 뭡니까? 뷰 테이블의 이름을 토탈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to하고서 토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많이 빠뜨렸을 것 같아요. 시험 본 친구들에서 그 위쪽에 있는 8번 위쪽에 있는 이 토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기만 썼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감점이죠, 이건. 감점이거나 아니면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감점이거나 점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뷰 네임에서 지정을 할 때 지금 토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반드시 to 토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집단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잘 쓰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4페이지 봐보시면 지금 저는 직접 작성하라고 그랬거든요. 4페이지 봐보면 모의고사 5회에 제가 줬네요. 작성 방법 4에서 쭉 해놓고 나서 릴레이션의 부서번호, 부서명, 정호번의 수, 급여 총액, 평균 급여액을 생산하는 뷰를 작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작성해라.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에지 말 잘못했어요. 투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예. 투가 아니라 에지입니다. 에지. 그다음에 이제 9번, 10번은 교과 교육학 문제입니다. 교과 교육학 문제고 저하고 같이 하시는 장수영 교수가 지금 그 외국 학회 논문 발표 때문에 외국 다니시고 그러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아마 1월 정도에 한번 공개 특강 한번 해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또 빠진 것은 교과 교육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한번 그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페이지 보면 기본 교재에서 아예 저는 그렇게 줬어요. 주고 그 33번 문제 있죠? 33번에 그런 문제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구조 문제에서 피보나치 검색에 관련된 개념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주고서 밑에 표를 가지고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죠. 이것과 거의 흡사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11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이거 뭐냐면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밑에 한 조건을 제시해 줬죠.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 여기서는 피보나치 검색 트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검색 트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검색 트리를 만들려면 피보나치 수열부터 먼저 봐야 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겁니다. F의 1이 1이고 F의 2가 1일 때 2가 1이고 그 다음에 F의 3은 F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F의 N은 F의 N-1 플러스 F의 N-2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럼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제일 처음에 초기 값으로 1, 1이죠? 1하고 1이 됐다면 그 다음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것은 f의 n은 f의 n-1 플러스 f의 n-2니까 뭡니까? 1에 있는 거 f의 1하고 f의 2를 더해서 f의 3을 만들면 되는 거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들면 되니까 여기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죠. 5하고 3을 더하면 8이 되죠. 5하고 8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수의 배열에 관한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열이 배열이 진행해 나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재 아래 자료를 가지고서 피보나치 트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피보나치 트리를 만들어 보면 데이터가 12개 아닙니까? 데이터가 12개면 12보다는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 여기 수열에서 보면 12보다는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의 피보나치 배열에서 12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의 배열은 8이죠. 여기서 지금 12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피보나치 수열의 수치는 8이 됩니다. 8. 이것을 F의 거기서 보면 F의 K라고 나와요. 이게. F의 K라고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피보나치 한번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데이터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피보나치 그 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는가는 먼저 그 7페이지 것을 보면서 12개 중에서 8번째 것이 얼마입니까? 61이죠? 이게 61이라고 하는 게 61이라는 게 누트로예요. 61이라는 게 누트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럼 여기가 이제 8번째 거 데이터니까 여기가 8번째 거 데이터니까 여기에 7개가 있겠죠, 데이터가. 여기가 8번째니까 7개가 여기에 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뭡니까? 9번째부터서 10번째가 여기 오겠죠. 그러면 7개 중에서 어디가 또 루트가 되냐면 7개 중 루트가 올 것은 5번째가 되겠죠. 지금 현재 7개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7개가 있을 때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 5번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루트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61의 이제 왼쪽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5번째 데이터니까 얼마냐면 43이 옵니다. 그럼 43이 오면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61이 와 있고 43이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이 얼마냐면 이게 5하고 8 사이에가 48하고 59가 있죠. 48하고 여기가 올 게 이제 48하고 59 아닙니까? 여기 올 게 48하고 59죠? 그럼 48하고 59 중에서 여기 두 개 중 누가 루트가 될 건가? 그러면은 뭡니까? 저기 112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개 데이터니까 두 개보다는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니까 두 번째 있는 데이터인 여기에서 두 번째인 59가 여기가 59가 루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9보다는 적으니까 여기가 48 이쪽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몇 개가 옵니까? 몇 개가 남습니까? 4개가 남죠? 4개가 남는 게 뭐냐면 4개가 5에 8에 21에 33이 있죠. 그럼 4개 중에 루트는 4개 중에서 루트는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4개 중에서 4개 중에 4개보다는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 3이죠? 세 번째 거죠? 이게 세 번째 것이니까 21이 이쪽에 있죠. 21이 이쪽에 오면 33은 이쪽에 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데이터가 두 개가 남죠? 두 개가 뭐냐면 5하고 18이라는 두 개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에서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1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8이 오고 여기에가 5가 이렇게 오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이제 이쪽에 와서는 지금 뭐냐면 64하고 그 다음에 72하고 그 다음에
84에 92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 네 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럼 여기에 루트가 와야 될 것은 몇 번째? 세 번째 있는 데이터니까 84가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84가 오고 84가 오면 여기는 뭡니까? 당연히 91이 오겠죠? 다음에 64하고 72죠. 64하고 72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서 루트가 돼야 될 것은 72. 그 다음에 64로 이런 형태로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피보나치 검색 트리를 만들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지는 물론 이제 제가 뭐 기본 과정에서 피보나치 검색 트리 같은 거 다시 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들어놓으면 그때 편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의 조건에서는 펑션을 어떻게 호출했냐면 서치 이거 있죠. 서치하고서 A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6,72라고 했습니다. 서치하고서 A, 6,72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호출했을 때 그 알고리즘에서 봐보면 와일 문장에서 돌면서 보면 이제 와일 문장 안에 보면은 프린트 i라고 돼 있죠. 프린트 i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i라고 돼 있는 그 i 값이 출력되는 순서를 차례대로 써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피보나치 트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검색해 나가는 것은 똑같이 루트부터 검색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진 트리 검색하듯이 하면 되니까 검색해 나갈 때 72를 찾아 나갈 때는 62라고 비교를 해서 61보다 크지 않습니까? 72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84에서 84하고 72를 비교하는데 84하고 71을 비교하니까 72는 84하고 적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현재 원하는 72를 찾으니까 결론은 여기죠. 출력을 하는 게. 여기인데 현재 거기에 i 값은 뭐냐면 i 값은 위에 있는 색인값이니까 64에 대한 색인인 8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84에 대한 색인인 11하고 72에 대한 색인인 10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잘 이해가면서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럼 서치하고서 A의 6,72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K 값이 얼마냐면 그 서치에서 보면 K는 이꼴 N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72가 62라고 비교를 해 나갈 때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볼 때 첫 번째로 수행이 될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죠. K 값이 6이 되고 이제 I는 F의 K예요. F의 K. I는 F의 K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서 여기 배열을 봐봅시다. 여기가 지금 배열이 1, 1, 2, 3, 5, 8, 11이죠. 여기가 이제 K 값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K 값이 지금 여기가 1, 2, 3, 4, 5, 6, 7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 나열된 순서로 여기 값이 1, 2, 3, 4, 5, 6 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봐보시면 I는 F의 K라고 그랬죠. I는 F의 K라고 했으니 I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I 값은 F의 K니까 8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럼 이제 여기가 f의 k가 되고 f의 k-1이고 f의 k-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될 때 이제 뭐냐면 f의 k 값은 8이 되고 f의 k-1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 f의 k-2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묻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찾고자 하는 것은 70이고 72인데 72하고 뭘 비교가 되냐면 현재 여기는 61 아닙니까? A, I 값이 61이죠? 61하고 72를 비교하죠. 61하고 72를 비교하는데 61이라고 하는 게 A의 I 값이고 이건 파인드 값 아닙니까? 파인드 값인데 이 조건이 이렇게 돼버리죠? 조건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이 부분에서 어디 수행하겠습니까? 자, 아래 else 문 수행하죠. 제일 아래에 있는 else 문 수행하겠죠? 아래에 있는 else 문 수행하니까 그럼 I 값이 얼마 겁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I 값을 계산해 보면 이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else 조건을 수행하니까 I 값은 i는 이꼴 i 플러스 f의 k-2니까 i는 이꼴 i 플러스 f의 k-2니까 그러면 I 값이 얼마입니까? 8에다가 f의 k-2 값이 여기 f의 k-2 값이 내가 잘못 써놨네 이게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5가 되고 3이죠. 여기가 f의 k가 8이면 f의 k-1이 5가 되고 f의 k-2가 3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처음에 할 때는 f의 k가 8이 되고 f의 k-1이 5가 되고 f의 k-2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i 플러스 f의 k-2에 있는 값이니까 3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죠.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가 돼버리죠? k는 k-2니까 이때는 6위에다가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돕니다. 두 번째로 돌아 올라갈 때는 지금 뭐냐면 k 값이 4가 됐죠. 지금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k 값이 4가 됐고 그래서 그 i 값이 뭐냐면 11이에요. 11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k가 4가 돼 버리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k가 4가 돼 버리니까 8하고 5하고 3이었는데 k가 4가 돼 버리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겠어요, 혹시? 여기죠, 여기. f의 k가 여기가 되죠, 이제. f의 k가 이게 돼 버리죠. 여기가 이제 f의 k가 돼 버리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냐면 k가 4가 됐다는 얘기는 f의 k 값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k-1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f의 k-2는 2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84하고 72를 비교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 조건이 만족이 돼버리면 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if 문장입니다. 이제 if 문장에서 A의 I가 find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I 값은? 여기서 I 값은 그러면 I는 이꼬로 I-F의 K-2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I는 그 이전에 11에다가 빼기
내가 또 잘못을 안 내게. 4니까 잘못해. 3이니까 이게 3, 2, 1 있죠? 3, 2, 1. 그럼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11에서 11 마이너스 해서 현재 1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때는 10이 되죠?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는 이꼴 K 마이너스 그러니까 K 값은 이제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수행할 때 값은 이제 K가 3이 되고, 이제 I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는 1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K 값이 이제 여기가 되죠. 지금 I가 3이 되니까 이제 여기가 F의 K가 되겠죠, 얘가 이제 F의 K가 돼서, 여기가 될 때는 이제 F의 K가 2가 되고, F의 K-1이 1이 되고, F의 K-2가 1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A의 I 값이 10번째니까 70이 아니에요. 여기가 72가 되고 여기가 72가 돼 버리니까 원하는 키 값이 검색이 성공이 돼서 리턴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리턴에서 빠져나가면서 현재의 출력을 어떤 걸 출력하라고 그랬냐면 얘를 출력하라고 그랬죠? 여기 출력하셔. 그다음에 여기 출력하셔. 그다음에 여기 출력하셔.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 값은 8, 11, 10입니다. 알고리즘이 동작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순서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거 그려놓고 나서 요거 순서대로 써버리면 되죠. 굳이 알고리즘 돌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돌려 나가려면 이런 방식으로 돌려 나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피보나치 검색 틀이 만들어 놓고 나서 차례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 자체가 반드시 이해가 된 상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밑줄 기억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의미를 써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리턴 I 한 거 뭐였어? while 문장 안에서 리턴 I 한 것은 검색이 성공이 됐을 때죠. 검색이 성공이 됐을 때 리턴 I가 되는 것이지만 원하는 키값이 없었을 때 기억번에서 리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리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써봐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리턴 I가 있고 리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리턴 1일 때는 검색이 성공된 경우, 리턴 마이너스 1일 때는 검색이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찾고자 하는 키값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에서 삽입 연산인 푸시 함수를 시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를 쓰셔야 겠죠. 이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자료구조 책자에서 보면 대부분 이 알고리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스택인데,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데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항상 하단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데이터가 올라가야 됩니다. 스택이 올라갈 때. 그런 방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연결해 주도록 하면 되겠죠. 스택 안에 연결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텅 비어 있을 때부터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에 관한 개념이 되겠는데, 그 앞에서 보면 I 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키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럭트 구조가 있고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메모리를 할당 받았죠. 그러면 노드가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노드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PTR이 느릴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메모리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포인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PTR은 스택이라고 PTR은 해놓고 나서 그 멜록하고서 사이즈 오브하고 스트럭처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원래 한 줄로 돼 있지 맞습니다. 이게 PTR하고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겁니다. 이게 원래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에요. 한 줄. 요게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몇 번째 줄입니까 지금? PTR 스트럭처 노드 멜록 하고서 사이즈 오브 하는 거 있죠? 이거 한 줄입니다. 문제에서는 두 줄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두 줄로 돼 있으니까 그건 한 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PTR이라고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PTR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PTR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그 밑에입니다, 이제. if 문장에서 PTR이 널이라면 이제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PTR의 밸류. PTR의 밸류는 이꼬로 i키. i키라고 그랬으면 내가 키 값을 한번 10이라고 했다 해보자. 처음에 10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PTR의 밸류는 이꼬로 i키라고 한다면 여기다 10이라는 값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if 문장에서 지금 현재 이게 처음에 이것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뭐냐면 만들어질 때는 탑이 뭐였습니까? 탑이 널이었겠죠. 처음에 하나가 딱 들어갈 때. 처음에 데이터가 하나가 딱 들어갈 때는 탑이 널이 되니까 PTR의 넥스트가 널.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널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얘가 널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리고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if하고서 PTR 탑이 널일 때는 PTR의 넥스트를 널로만 하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죠. else면 수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두 번째가 실행됐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실행될 때는 이렇게 하면은 PTR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그런데 그러기 전에 거기죠. if 문장에서 수행해서 PTR의 넥스트가 널이 되고 else 문장이 있고 니은번을 먼저 해야 돼. 니은번을 여기서 있을 때 니은번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다시 보면 여기서 얘를 지금 PTR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널까지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기억번 말고 니은번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니은번을 수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탑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탑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그 이전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탑이 널 아니었습니까? 데이터를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PTR이 되고 여기를 널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데이터가 PTR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가 탑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니은번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 니은번에 들어갈까? 니은번에 들어갈 게 탑은 이꼬르 PTR 이러면 되겠죠. 그래야 뭡니까? 지금 현재 이 PTR이 데이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탑이 널이었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탑이 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PTR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PTR 넥스트를 널로 해두고 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탑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되니까 니은번은 탑은 이꼬르 PTR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만들 때가 이제 어디가 걸리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PTR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PTR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키값 여기다 20이라고 넣겠죠.
20이라고 넣고 if 문장에서 탑이 널인가 한데 탑이 널이 아니죠 이제. 아니니까 두 번째일 때는 어디로 가냐면 else로 가야 되겠죠. 이제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if 문이 아니라 else 문을 수행해야 되죠. else 문을 수행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PTR의 넥스트죠. PTR의 넥스트가 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PTR의 밸류고 여기가 PTR의 넥스트죠. 그래서 PTR의 넥스트는 탑 이러면 되죠. 현재 여기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링크를 연결을 해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PTR의 넥스트는 이꼬르 탑 이렇게 설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억번이고 여기가 니은번이 되겠죠. 혹시 이제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12번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한 기본 과정 정도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다 이런 정도 개념은 다 이해합니다. 자, 13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13번 문제가 가나 나와 있죠? 가나 나와 있고 제가 모의고사 올해 모의고사 3회 때 했는데 3회 때 했는데 포 문장 줘놓고 나서 그 뭡니까? 대부름 해놨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흡사하게 모의고사에 했던 내용입니다. 십삼 번 문제를 봐보자면 다음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펑션 f의 2는 펑션 f의 2를 제기 함수로 재작성한 것이다. 나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펑션 1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k 값부터 시작해서 0보다 적을 때까지 일씩 감소해 나가면서 그 값을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K 값이 10이었다고 한다면 뭡니까? 10, 9, 8, 7, 6, 5, 4, 3, 2, 4에서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 값을 리턴 R로 하는 거죠. 그럼 요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합 구하는 것인데 그럼 요걸 대부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대부름 함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부터서 일씩 감소해 나가면서 반복문을 반복 함수로 뭡니까? 대부분 함수를 통해서 작성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k 값이 10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만 딱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씩 감소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if 문장에서 뭡니까? 기억번에서는 k가 1보다 적거나 왔을 때, k가 1까지 왔을 때, 여기가 됐을 때 같은 경우는 현재 1이라는 값만 리턴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 과정에 대한 것만 다시 써주면 되는데 여기일 때만 리턴 1로 해주면 되고. 리턴하고서 1이라고 해도 좋고 K 값이니까 K 값이 1이 되는 것이니까 1이어도 좋고 K도 좋고 그렇죠. 그러겠죠.
E를 쓰든 이때는 K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같은 경우도 1 또는 K라고 해뒀죠.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10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2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감소해 나가려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K 플러스 FUN의 2에 K-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번 이제 봐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실행하면 F 펑션에 2에 예를 들어 10을 줬다고 해봐요. 10을 줬을 때 같은 경우 이런 방식이 돼 있을 때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건 10 플러스 FUN의 2의 9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 상태 속에서 다시 FUN의 9가 됐을 때 여에는 또다시 그럼 뭐가 되냐면 9 플러스 FUN의 2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얘는 뭐냐면 8 플러스 FUN의 2의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쭉 호출해 나가면서 쭉 호출을 쭉 해 나가다가 이제 쭉 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FUN의 2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1일 때 리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그럼 뭡니까? 1이라는 값만 외가 1이라는 값만 리턴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10부터서 1까지에 대한 55라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뭡니까? 기억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리턴 1이 될 거고 니은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는 1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형태의 이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연어 특강 같은 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출제는 대부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특강할 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그 특강 시연어 문제에서 보면 문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만 잘 소화하고 있으면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일 수 있는 이 값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값의 형태들을 주목해서 봐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 텐데 오늘 특강 오신 분은 혹시 제가 공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은 직강 들으실 때 40% 할인해드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수강을 하지 않으실 분은 저기다가 써놓고 가면 쿠폰으로 해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할 때 40% 할인이 된대요. 할 분은 오늘 수강 신청을 안 되신 분은 사무실에다가 이름 써놓고 나면 온라인 쿠폰을 준대요. 그걸로 신청을 하면 된다네요. 잠깐만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겠습니다.